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김미희입니다. 먼저 정연희 대표님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탈락되어 희망 리본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단순히 취업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취업성공 패키지 탈락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희망 리본 사업이 폐지되고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취업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취업성공 패키지 중도 탈락자의 특성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라포 형성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취업성공 패키지 중도 탈락자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부의 그 루트를 지원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업훈련을 지원받으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이런 정책에 대한 노하우들을 너무나 많이 부정적 학습을 좀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깨고 저희들이 관계 형성하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중도 탈락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저희 희망 리본을 원해서 오시는다기보다 취업성공 패키지 가서 있다가 좀 더 긴 시간 지원을 받아보자 하고 희망 리본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들이 그러면 취업성공 패키지로 통합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맹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는 주민들은 저녁에 컴퓨터나 술이나 이렇게 좀 생활을 하시고 낮에는 주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직업훈련을 저희가 연계를 하면 아침에 깨워서 실은 직업훈련을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이분들은 취업성공 패키지 중도 탈락자들 특성도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 한 분은 전혀 어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탈락하시는 분들, 취업성공 패키지에서는 연락이 두절이 되면 연락 두절돼서 3회 정도 연락이 안 되면 자연 탈락을 시키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탈락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관리가 안 돼서 아예 직업훈련이 연결되기가 어려우신 분들, 방치돼서 중도 탈락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하나로 통합이 되면 아마 직업훈련을 악용하시는, 제가 이제 방한한 고용부 장관님 간담회 때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 분이 8가지 직업훈련을 받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 자리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은 직업훈련을 계속해서 쇼핑을 할 거고 그리고 정말 열악하신 분들은 방치되어서 오히려 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원종 복지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 리본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보면 수급자들에게 단순히 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사회의 안전망으로 보입니다. 자활 사업의 목적이 탈수급, 즉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이 근로 역량을 배양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희망 리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알선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두 사업이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수급자들에게 고용 서비스만 제공하여 준비 없이 일반 시장으로 내몰았을 때 궁극적으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의 자활 사업을 통해 나타난 한계들을 극복하고 희망 리본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것은 분명히 수급자들의 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두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사실상 희망 리본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인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책관님의 생각으로 그동안 희망 리본 사업의
이야기를 했던 복지부가 통폐합 과정에서 과연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18개소의 희망리본사업본부와 300여 명의 실무자들이 있는데 희망리본사업본부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36쪽에 나와 있는 예산안을 보면은 그 예산안에서는 패키지 1 수급자 차차 상위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비는 715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희망리본사업본부로의 위탁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 300여 명의 실무자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전에 잠깐 그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5월부터 전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를 고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 중에서 약 7,000명 정도 보내봤는데요. 5월부터 7월까지. 그 중에 10% 정도, 약 한 640명 정도가 이제 의뢰가 바로 취소가 되었고, 한 달 동안에 사전 참여 단계에서 한 20%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대개 이제 돌아오신 분들 보니까 건강에 이유가 있었고, 또 취업 의사가 없었고, 가구 여건이 좀 어려웠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30% 정도는 다 1개월 내에 돌아왔고, 현재 한 7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저희는 그 희망리본이 매우 잘 못 돼서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리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잘 되고 있었고, 그러한 형태가 고용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 취업발전 사업도 이러한 방식이 잘 융합이 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합에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리본 사업 본부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부에서 총괄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경험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민간위탁 사업비가 줄어드는지. 패키지 1은 과거에 민간위탁 사업이 약 8만 명가량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패키지 1 사업은 전체를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비용이 줄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줄었지만, 패키지 2를 전체를 다 민간 위탁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지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2의 예산은 금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민간 위탁 사업비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 희망리본사업본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패키지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관계부처에 협의할 때는 패키지 1 같이 더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맞고, 패키지 2의 청년과 장애층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1이야말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기존에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의 민간위탁을 계속 승계하는 것이 맞고요. 패키지 2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셔도 되죠. 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부가 이 사업을 가져가서 함께 하고 싶다면 기존의 사람을 그대로 승계해서 기존의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하는 그런 일을 그대로 시키고, 그 대신 관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굳이 고용부가 가져가야 된다면 1과 2의 예산이 통합해서 기존에 하시던 일을 다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논의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센터도 과거에 별도의 고용센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지자체가 파견 나가서 같이 또 하는 원스톱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과 복지가 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윤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